깊은 어둠이 내려앉아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시각.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밤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요한 정적 속에 감춰진 은밀하고도 위험한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의 조각들을 함께 맞추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기이한 사건의 실타래를 부는 등불이 됩니다. 자시가 넘어 축시로 향하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잠들어야 마땅한 시간이건만 나의 밤은 언제나 그렇듯 길고도 고요했습니다. 호딥을 스치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질 만큼 적막한 방 안에서 나는 오늘도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남들은 정시 가문의 며느리로서 일찍 혼재가 된 후에도 흐트러짐 없이 가문을 지키는 나를 두고 정절을 지키는 귀감이라 칭송하곤 합니다. 허나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단아한 기품 속에 억눌린 채 타들어가는 속내를 말입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불면은 마치 나를 옥죄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도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사소한 바람 소리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곤 했으니까요. 사랑채의 불도 꺼지고 하인들의 코 고는 소리마저 잦아든 시각.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달빛만이 나의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의 물이 차갑게 식어갈 무렵 담장 너머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길을 잃은 산짐승이거나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그러나 지극히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리고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채 억눌린 신음소리를 삼키는 사람들의 기척이었습니다. 통행 금지를 알리는 인경 소리가 울린 지 이미 오래거늘 이 야심한 시각에 누가 감히 거리를 활보한단 말입니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숨소리를 죽이고 문지방을 넘어 툇마루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긴장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담장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고 기와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옆집은 당대 세도가인 김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위세를 떨치며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 늘 시끌벅적한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쥐 죽은 듯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헌데 그 김대감 댁 후문이 소리 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는 칠흑 같은 가마 두 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등롱 하나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어둠의 일부인 양 움직이는 행렬이었습니다. 가마는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장식은 없었으나 얼핏 보아도 옛 사물건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가마는 마치 상여처럼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은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내 집 담장을 스치듯 지나 골목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가슴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외출이라기엔 너무나 은밀했고 죄를 짓는 자들의 도망이라기엔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절도 있었습니다. 저 가마 안에 타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그들은 금지된 시간에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행렬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에 섞여 비릿하고도 달큰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흔히 맡을 수 있는 꽃향기도 제사 때 피우는 향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랄 정도로 농염하면서도 어딘가 역겨운 구석이 있는 기묘한 향기였습니다. 그 냄새는 순식간에 흩어졌지만 내 기억 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나는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릴 무렵 나는 채비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하녀들이 아침 문안을 여쭙기도 전 나는 산책을 핑계 삼아 어젯밤 그들이 지나갔던 담장 밖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에 젖은 흙길 위에는 희미하게 남아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찌나 치밀했는지 뒷사람이 빗자루로 쓸어낸 듯 흔적은 금세 끊겨 있었습니다. 허탕을 친 것일까 싶어 돌아서려던 찰나 담장 및 잡초들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몸을 숙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폴립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물건, 그것은 옥으로 깎아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흙을 털어내자 영롱한 빛이 색이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박쥐 문양은 복을 기원하는 듯했으나 그 눈동자 부분에는 붉은 보석이 박혀 있어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매듭 또한 일반적인 궁중 매듭과는 달리 복잡하고 기괴한 방식으로 꼬여 있어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양반과 여인들이 흔히 배용하는 놀이개라기엔 지나치게 화려하고 동시에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놀이개에서 풍겨나오는 향기였습니다. 어젯밤 담장 너머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나는 홀린 듯 놀이개를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순간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일렁이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형형색색의 불빛이 터지는 듯한 환각과 함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감각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썩은 내 같고 향긋하면서도 정신을 갉아먹는 듯한 이 향은 분명 정상적인 향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2에 쓰이는 신성한 향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환각의 향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한밤중에 나간 정체불명의 가마, 그리고 그 행렬이 떨어뜨리고 간 환각향이 배어있는 기이한 놀이개.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나 미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목격한 것은 사대부가의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추악하고 위험한 비밀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나는 놀이개를 치마폭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심장이 다시금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건을 줍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와 이미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루하고 숨막히던 나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킨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의 그림자는 이제 나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 손 안에 쥐어진 차가운 옥누리개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맥동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은 다시 찾아올 것이고 나는 또다시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깊은 밤, 담장을 넘는 그림자를 쫓아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놀이개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날 밤 가마에 타고 있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레이디 정의 위험한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그녀가 마주할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이 긴 밤을 밝히는 유일한 촛불입니다. 오래된 한옥의 밤은 도시의 밤과는 질감부터가 다릅니다. 아파트의 어둠이 단순히 불이 꺼진 상태라면 이곳의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끈적하고 무겁게 내려앉아 숨통을 조여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문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과 창호지 한 장을 사이에 둔 바깥의 냉기가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김은 낯선 이부자리 위에서 뒤척이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온돌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뜨거운데 등줄기를 파고 흐르는 식은땀은 차갑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눅눅한 흙내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희미한 향냄새가 뒤섞여 떠다닙니다. 김은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각이 차단되자 청각은 오히려 더욱 예민하게 곤두섭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 소리인지 아니면 기와 틈새로 파고드는 바람 소리인지 모를 미세한 진동이 고막을 간지럽힙니다. 그는 몸을 옆으로 누이며 벽 쪽을 향해 돌아눕습니다. 시선이 닿은 곳은 방 한 구석, 벽 중간에 애매하게 걸린 작은 벽장문이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낡은 나무 문에는 녹슨 무쇠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낮에 보았을 때는 그저 고풍스러운 수납 공간이라 생각했는데 이 시간, 이 어둠 속에서 보니 마치 저 너머에 끝없는 심연이 도사리고 있는 아가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사각,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은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옷깃이 이불에 스치는 소리였을까요?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귀를 기울입니다. 정적,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방안을 채웁니다. 잘못 들은 것이라 치부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는 찰나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사각, 사각. 이번에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쥐가 갈작거리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이 거친 나무 표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긁어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벽장 아니었습니다. 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 오래된 집에는 당연히 쥐나 벌레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쥐일 것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이성을 붙잡으려 노력합니다. 낡은 한옥이니까 나무가 뒤틀리며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바람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화는 곧이어 들려온 소리에 산산이 부서집니다. 드르르, 드르르. 그것은 손톱이었습니다. 누군가 벽장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 나무 문을 손톱으로 긁어대는 소리였습니다. 쥐의 이빨이나 바람의 장난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벽장 안쪽의 공간은 사람이 웅크리고 들어가기에도 비좁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톱을 세워 문을 긁고 있는 겁니다. 김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몸이 마비된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공포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시선은 저주받은 허처럼 벽장 문고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 녹슨 고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저 문이 아주 조금이라도 열린다면 그 순간 자신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해버릴 것만 같습니다. 긁는 소리는 점차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각, 사각, 툭, 사각, 사각, 툭. 마치 누군가 벽을 타고 오르내리는 것 같은, 혹은 갇혀있는 무언가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신호 같은 소리입니다. 김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들이마시는 숨소리가 너무 커서 혹여 벽장 안의 존재가 그 소리를 듣고 튀어나올까봐 그는 입을 틀어막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희박해져만 갑니다. 전장의 석가래들이 기괴한 팔다리처럼 얽혀 그를 내려다보는 것 같습니다. 한옥 특유의 나무 비틀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비명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은 소음보다 더 끔찍한 공포를 선사합니다. 갔나? 사라진 건가? 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 긁는 소리가 멈춘 그 자리에서 아주 낮고 탁한 콧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기 위해 부르는 따뜻하고 평온한 선율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쉬어버린 노파가 혹은 물기를 머금은 여자가 울음을 삼키며 억지로 짜내는 듯한 기괴한 흥얼거림이었습니다. 음정은 불안하게 떨리고 박자는 뚝뚝 끊깁니다. 가사는 없었지만 그 멜로디에 담긴 감정은 명확했습니다.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 자장가는 벽장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지만 김은 마치 그 소리가 자신의 귓바퀴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낍니다. 고막을 파고들어 뇌수까지 진동시키는 그 음산한 울림. 김은 이제 눈을 감을 수도 뜰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공포 속에 갇혔습니다. 이 방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막연한 시선, 등 뒤를 스치던 서늘한 냉기, 그 모든 것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장가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듯 하더니 이제는 명확한 곡조를 띠고 방 안을 휘감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불렸을 법한 구슬픈 가락입니다. 김은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이 노래를 끝까지 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 노래가 끝나는 순간 벽장문이 열릴 것이라고.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해보지만 가위에 눌린 듯 근육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식은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눈을 깜빡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때 벽장 문고리가 덜컥 하고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김의 눈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자장가 소리에 섞여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린 것도 같습니다. 기닥 하는 짧고 날카로운 소리. 벽장 안의 존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김이 깨어 있다는 것을. 김이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벽장 틈새로 검은 기류가 새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달빛마저 그 기운에 눌려 희미해집니다. 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지만 그의 몸은 이 오래된 집의 일부가 된 것처럼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벽 속에서, 기둥 뒤에서, 천장 위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망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옥은 나무와 흙으로 지어졌고 그것들은 모두 한때 살아있던 것들이니까요. 이 집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숨을 쉬며 김을 관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장가가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흐느낌인지 노래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괴한 소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립니다. 김은 공포를 넘어선 어떤 체념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는 홀린 듯 벽장을 응시합니다. 벽장 문의 틈새가 아주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번들거립니다. 눈일까요? 아니면 젖은 머리카락일까요? 사각, 사각. 긁는 소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벽장 안이 아니라 김이 누워있는 이부자리 바로 밑바닥에서 들려옵니다. 마루 밑바닥을 뚫고 올라오려는 듯 손톱이 나무바닥을 긁어대는 진동이 등에 고스란히 산해집니다. 위에서는 자장가가, 아래에서는 긁는 소리가 그를 포위합니다. 김은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입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벽장 문이 활짝 열리는 환청과 함께 김의 귓가에 차가운 입김이 훅 끼쳐옵니다. 누군가 아주 가까이에서, 정말 바로 코앞에서 속삭입니다. 찾았다. 김의 의식이 하얗게 전멸합니다. 새벽은 아직 멀었고 이 오래된 한옥의 밤은 영원할 것처럼 깊고 어둡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찬 정막은 이제 평화가 아닌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김을 짓누릅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이 방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임을, 그리고 이 방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벽장 속의 곱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비명 속에 묻혔을 뿐입니다. 검게 내려앉은 밤 공기를 가르며 억수 같은 비가 최씨 가문의 기와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김 탐정은 눅눅한 습기가 배어든 사랑방 한 구석에서 희미한 등불 아래 먼지 쌓인 고문서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의 역사를 파헤치지 않고서는 잇따라 발생하는 기이한 사건들의 실타래를 풀 수 없다는 직감이 그의 등을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손끝만 스쳐도 바스라질 듯 위태로웠고 먹물로 기록된 가계도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마치 이 집안 사람들의 뒤틀린 운명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 탐정은 미간을 찌푸리며 30년 전의 저택 배치도와 현재의 지도를 번갈아 대조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명백했습니다.
본체 뒤편, 지금은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가려져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분명히 별채 하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곳은 지난 30년 동안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은 금기의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쓰지 않는 건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김 탐정은 등불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서 속의 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마당으로 나서자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진흙탕이 된 정원길을 따라 대나무 숲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원한 맺힌 귀신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번개가 칠 때마다 숲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덩굴 식물로 뒤덮인 낡은 기와담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굳게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은 단순히 잠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녹슨 쇠사슬이 문고리를 칭칭 감고 있었고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한 금줄이 그 위를 X자로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부적 같은 문양이 그려진 종이들이 비에 젖어 너덜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결계처럼 보였습니다. 김 탐정은 쇠사슬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 갇혀 있던 침묵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군. 모든 의문의 시작점이자 이 저택을 짓누르는 공포의 근원지가 바로 여기였어. 김 탐정의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힐 즈음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벼락 같은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당장 물러나시오. 뒤를 돌아보니 최대감이 우산을 쓴 하인을 대동한 채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번갯빛을 받아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점잖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김 탐정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이 별채에 대해 여쭙고 싶었습니다. 기록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건물이 왜 지도에서 지워졌으며 어째서 이렇게 기이한 형태로 봉인되어 있는 겁니까? 최대감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튀으며 소리쳤습니다. 외부인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이오. 내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소? 이 집안의 내력에 대해 함부로 파헤치지 말라고 말이오. 당장 그곳에서 떨어지시오. 그곳은 부정한 기운이 서려 있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영원히 닫아둔 곳이란 말이오. 김 탐정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대감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맞받아쳤습니다. 명예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저택에서는 사람들이 다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가 집안 식구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는데 고작 가문의 체면 때문에 진실을 덮어두시겠다는 겁니까? 최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앙상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떠드는 게냐? 저 문이 열리면 어떤 재앙이 닥칠지 상상이나 해보았느냐? 30년 전 그날 밤의 비극을 다시 불러올 셈이냐? 우리 가문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법이야. 죽은 자의 원한보다 무서운 건 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란 말이다. 김 탐정은 최대감의 말 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죄악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어르신, 덮어둔다고 해서 상처가 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 결국엔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될 겁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야만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문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방진 소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저 문은 절대 열 수 없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게. 더 이상 자네 같은 불청객에게 베풀 아량은 없어. 최대감은 경노하여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완고한 성벽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동시에 묘하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인이 서둘러 그를 부축하며 멀어져 갔고 김 탐정은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김탐정은 다시 굳게 닫힌 별채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대감의 완강한 태도는 역설적으로 이곳에 사건의 열쇠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비에 젖어 번들거렸습니다. 마치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혹은 제발 자신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듯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려다 젖은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기록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였습니다. 최대감이 물러갔지만 감시는 더욱 삼엄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기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김탐정은 별채 주변을 천천히 돌며 담장의 틈새나 허술한 곳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발밑에서 썩은 나뭇가지들이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냄새. 문틈 사이로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곰팡내와 함께 섞인 비릿한 쇠냄새, 그리고 마치 말린 약초를 태운 듯한 매캐한 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닫혀 있었다면 먼지 냄새만 나야 정상일 텐데 누군가 최근까지 이곳을 관리하거나 드나든 흔적이 있다는 뜻일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별채의 창호지문을 비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김탐정은 보았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봉인된 공간, 금지된 구역. 하지만 그곳에는 무언가다, 혹은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김탐정은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 가문의 명예와 맞바꿀 만큼 두려워했던 것의 실체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결코 봉인될 수 없습니다, 어르신. 제가 반드시 그 문을 열겠습니다. 빗바람은 멈출 기색 없이 저택을 휘감았고 김탐정의 시선은 어둠 속의 별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강요하는 자와 그 침묵을 깨트려 진실을 구하려는 자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속삭임이 빗소리에 섞여 김탐정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봉인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저택을 집어삼킨 밤이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려와 촛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책상머리에 앉아 있었고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인기척이라기보다는 마른 낙엽이 바닥을 스치는 듯한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그 틈으로 늙은 종의 주름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의 그림자로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 밤 그의 눈빛은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앞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노인은 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 늙은이의 망령된 소리라 여기셔도 좋으나 오늘 밤이 아니면 영영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할 것 같아 감이 찾아왔습니다. 제 목숨줄이 다해가는 것이 느껴지는 탓입니다. 저승문턱에 서니 평생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쟁쟁하여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니, 기억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가문의 기와지붕 아래 묻힌 썩지 않는 비극에 대해서 말입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요, 도련님께서 태어나시기 훨씬 전 이 집안의 별채에는 이름 없는 꽃 한 송이가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서쪽 별채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유난히 희고 고운 손을 가졌던, 그러나 눈망울에는 늘 깊은 우물이 고여있던 여인을 말입니다.
본부인의 서슬퍼런 감시와 가문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그녀는 주인 어른의 하룻밤 실수, 아니 찰나의 연정으로 인해 이곳에 묶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가문의 수치였고 지워야 할 얼룩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끈질기고도 야속한 것이어서 그 비좁고 차가운 별채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산의 아이였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은 속일 수 없어 갓 태어난 아기의 이목구비는 주인 어른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다가올 비극을 예감한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택의 안주인은 그 아이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정통성을 해치는 불신은 초장에 꺼버려야 한다는 차가운 일갈이 사랑채를 넘어 별채까지 날아들었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금은밤이었습니다. 주인마님께서는 저를 은밀히 부르셨습니다. 자네는 입이 무겁고 손이 야무지니 이 집안의 앞날을 위해 큰일을 해주어야겠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하여 마치 뜰에 난 잡초를 뽑아내라는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처리하고 그 어미는 다시는 이 집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천벌을 받을지언정 사람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소리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핑계로 가문의 권세가 두렵다는 이유로 저는 고개를 조아리며 그 끔찍한 명을 받들었습니다. 별채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여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눈빛만 보고도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어찌 되어도 좋으니 이 핏덩이만은 살려달라고 멀리 도망가서 죽은 듯이 살겠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다리를 파고들었고 그 절규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억세고 거친 제 손이 그 가녀린 여인을 밀쳐냈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 서리던 그 깊은 절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아이를 강보에 싸서 품에 안고 뒷산을 올랐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제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토록 작고 따뜻한 생명을, 죄 없는 핏줄을 어찌 제 손으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산 중턱에 이르러 구덩이를 파려는데 손이 떨려 삽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칭얼거리며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마 그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살려 데려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비겁한 타협을 했습니다. 산 너머 인적 드문 암자에 아이를 몰래 놓아두고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산짐승에게 물려가든 동사하든 누군가 거두어가든 그것은 하늘의 뜻이라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입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저는 거짓을 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처리했다고 말입니다. 주인마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두둑한 전낭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돈은 마치 불에 달린 쇳덩이처럼 뜨거워 제 손을 태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별채에서는 짐승의 울음 같은 비명이 밤새도록 들려왔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 채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벽을 긁으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가문에서는 그녀가 미쳤다는 핑계로 외딴 곳에 폐가로 내쫓았습니다. 밥과 물을 넣어주는 것도 끊어버리고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몰래 주먹밥을 사들고 그녀가 갇힌 곳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그녀는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빈 포대기를 안고 아이를 어르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춥지 않지? 엄마가 여기 있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모자를 갈라놓았고 제가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녀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굶어 죽었다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녀는 슬픔에, 사무치는 그리움에 심장이 닳아 없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던 날 꽁꽁한 땅을 파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죄를 씻기 전에는 편히 눈을 감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흘러갔고 가문의 위세는 더욱 등등해졌으며 그 비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저 혼자만이 그날의 눈보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우연히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남노한 승복을 입고 탁발을 하던 젊은 스님이었는데 그 눈매가, 그 콧날이 30년 전 그 여인과 그리고 주인 어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산 너머 암자에 버려두었던 그 빚덩이사 살아남아 장성한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이토록 질기고 무서운 것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과거가, 묻어버린 줄 알았던 진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대 와서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여인은 흙으로 돌아갔고 주인 어른도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하지만 도련님, 이 늙은 종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련님께 간청드립니다. 그 청년을 찾아주십시오.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그가 정말 그 아이라면 적어도 그 어미가 묻힌 곳이라도 알려주어 술 한잔 올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 죄 많은 늙은이가 저승에 가서 그 여인을 볼 면목을 조금이라도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평생 주인의 명을 따라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손이 이제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그녀가 나타나 묻습니다. 내 아이는 어디 있느냐고, 왜 나를 속였느냐고. 그 서늘한 목소리가 제 목을 조여옵니다. 도련님, 부디 이 집안의 업보를 끊어주십시오.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 속에 희생된 그 가엾은 여혼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그의 등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촛불에 일렁이며 거대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김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늙은 종의 회한 섞인 통곡 소리와 창밖의 바람 소리만이 뒤섞여 오래된 저택의 비밀을 감싸 안고 돌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의 물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불어온 거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김의 시선은 노인을 넘어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 먼 곳, 보이지 않는 암자가 있을 그 산봉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길고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뒤늦은 고백이 불러온 파문은 이 고요한 저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오래된 관아의 별채는 마치 죽은 짐승의 뱃속처럼 서늘하고 눅눅했습니다. 썩어가는 나무 냄새와 곰팡내 사이로 희미하게 맡아지는 비릿한 쇠냄새가 나의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불빛이 미친 듯이 일렁이며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가 내 뒤에서 목을 조르려 팔을 뻗는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서늘한 속삭임,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애달픈 목소리가 바로 이 바닥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낡아빠진 마루 틈새를 후벼 봤습니다. 끽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00년은 좋기 묵었을 먼지가 피어오르며 시야를 가렸고 나는 기침을 삼키며 그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둔탁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자 차가운 흙의 감촉과 함께 비단천에 쌓인 딱딱한 물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것을 꺼내어 등불 아래 비추는 순간 내 심장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붉은 놀이개였습니다. 양반집 교수들이나 지닐 법한 붉은 산호와 옥으로 장식된 화려한 놀이개. 하지만 그 붉은색은 산호의 빛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듭 사이사이에 검붉게 엉겨붙은 얼룩,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핏자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녀가 내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말로 다 알 수 없는 원한의 실체가 바로 이 작은 장신구 안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창문이 거칠게 열리며 매서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등불이 허무하게 꺼져버렸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손에 쥐어진 놀이개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고. 이제는 그들의 죄를 물을 시간이라고. 바람 소리에 섞인 목소리가 나를 재촉했습니다. 나는 놀이개를 움켜쥐고 별채를 뛰쳐나갔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도는 마당을 가로질러 최대감이 머무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잠든 하인들이 깨어나는 기척이 들렸지만 누구도 나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내 의지라기보다 수십 년간 땅 밑에 묻혀있던 진실이 이끄는 필연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최대감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 앉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공포에 질린 눈빛.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죄지은 자의 초라한 민낯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치려했지만 내 손에 들린 물건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붉은 놀이개에 못 박혔습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핏기가 싹 가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최대감? 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위협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대감의 부친께서 생전 그토록 아끼셨다던 그 별채 마루 밑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감의 부친이 저지른 추악한 죄악을 덮기 위해 묻어버린 증거라고 해야겠지요. 최대감은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니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여인을 유린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녀를 죽여 암매장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놀이개는 그 여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었던 죽음의 증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 붉은 얼룩이 단순히 세월의 때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피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여인의 피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당신을, 그리고 당신 가문의 추악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촛불이 없는데도 벽에 일렁이는 그림자가 생겨났습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의 형상이 최대감의 등 뒤로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컥 하고 숨이 막히는 듯 목을 부여잡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죄책감을, 아니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감, 들리십니까? 지금 이 방 안에 가득 찬 곡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죽인 아랑입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해 구천을 떠돌며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이 이 증거 앞에 무릎 꿇고 그 더러운 죄를 세상에 고백하는 이 순간만입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놀이개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 붉은 놀이개와 함께 당신 가문의 명예를 안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진실을 밝히고 그 영혼을 달래줄 것인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입을 다문다고 해서 진실이 다시 마루 밑으로 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녀는 깨어났고 이 놀이개는 빛을 보았습니다. 최대감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참회였을까요? 아니면 파멸에 대한 공포였을까요? 방안을 휘감던 서늘한 바람이 잦아들고 창밖으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들린 놀이개는 여전히 차갑게 식지 않은 채 그날의 참혹했던 기억을 붉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붉은 놀이개가 들려줄 이야기는 이제 겨우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니까요. 차가운 은쟁반 같은 보름달이 기와지붕 끝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갗을 카고 들었고 마당 한가운데 차려진 구청 위로 서리는 하얗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팥을 뿌리고 복숭아 나무 가지를 휘두르며 고함을 쳤겠지만 김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엉킨 실타래를 풀고 맺힌 응어리를 녹이기 위해 온 중재자였습니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박 노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 겁에 질린 며느리와 영문을 모르는 손자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김은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얀 무명천이 길게 늘어뜨려져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처럼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정화수, 그리고 죽은 이가 생전에 좋아했을지 모를 알록달록한 사탕 몇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징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징, 징, 징. 형체는 흐릿했지만 뿜어져 나오는 슬픔은 명확했습니다. 낡고 해진 저고리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의 형상.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가렸고 맨발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아이는 제단 위에 밥을 먹지도 못하고 그저 박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야속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김은 그 시선의 무게를 느끼며 박노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왜 이토록 차가운 바닥에서 울고 있게 만드셨습니까? 박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은 채근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징 소리가 잦아들고 방울 소리마저 멈춘 정막 속에서 노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내 누이일세. 오래전 묻어두었던 비밀이 터져나오듯 노인의 입이 열렸습니다. 가난이 죄였지. 입 하나 줄이는 것이 사는 길이라 믿었던 시절이었어. 병에 걸린 누이를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그저 앓다가 죽게 내버려 두었어. 전염병이 돌까 무서워 장례도 치르지 않고 뒷산에 몰래 묻었지. 그게 평생의 짐이 될 줄은.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겨진 아이, 잊힌 죽음. 가족의 평안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희생된 작은 생명. 그것이 이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의 정체였습니다. 아이의 영혼은 악령이 되어 해코지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에게 잊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재를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불려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이었습니다. 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재단위로 향했습니다. 그는 준비해둔 넉전, 즉 종이로 만든 사람 형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가야, 많이 추웠지? 많이 배고팠지? 내 오라비가 널 잊은 게 아니란다. 너무 미안해서 차마 기억할 엄두를 못 냈던 게야. 이제 그만 노여움을 풀거라. 김은 빗자루에 물을 적시어 허공에 뿌렸습니다. 식김 굿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에 묻은 이승의 때와 묵은 원한을 씻어내는 의식. 김은 하얀 무명천으로 넉전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아이의 얼굴을 씻겨주듯 손길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향물에 씻어내고 쓱물에 씻어내어 맑은 영혼으로 돌아가소서. 이승의 고통일랑 여기 다 벗어두고 좋은 옷 갈아입고 꽃길만 따라가소서. 김의 노랫가락에 맞춰 박노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단 앞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미안하다 순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외면했다. 부디 용서해다오. 노인의 통곡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진심 어린 사과가 닿은 것일까요? 일렁이던 촛불이 차분해지고 차를 애는 듯한 냉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흙투성이였던 아이의 얼굴이 깨끗해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지는 모습이. 아이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엷은 미소를 띠며 오빠인 박노인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김은 긴 무명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길 닦음. 영혼이 저승으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그는 천을 팽팽하게 당기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으로 갈랐습니다. 직, 직. 천이 찢어지는 소리는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 아이의 영혼이 사뿐히 걸어가는 듯 했습니다. 잘 가시게. 뒤돌아보지 말고 아픈 기억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가시게. 김은 넉전을 불에 태워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불티가 반딧불이처럼 밤하늘로 솟아올라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재가 되어 흩어질 때까지 김과 가족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억눌렸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났을 때 동쪽 하늘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짓눌려 있던 집안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은 눈물 자죽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표정만은 오랜 불면증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떠와 시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집안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은 짐을 챙겼습니다. 방울과 부채를 가방에 넣고 하얀 무명천 조각들을 정리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는데 박노인이 다가와 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가 죽어서나 갚을 빚을 이제야 갚았구려. 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자 새벽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를 걸어 내려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집에는 저마다의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의 무게만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여 외면하려 하지만 결국 마주보고 인정해야만 비로소 사라지는 법입니다. 김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하게 잠든 그 집 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죽은 자는 떠났고 산 자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비밀은 묻어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벼틀 쐬어야 곪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평화란 덮어놓은 거짓 위가 아니라 아프더라도 드러낸 진실 위에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